어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대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8시간, 활동하는 시간 8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하루에 8시간, 그럼 일주일이면 56시간, 365일이면 2920시간. 우리가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치면 그 3년하고 5개월가량이 되죠. 즉,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투자한다면 거의 웬만한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뭐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해서 3년 반만 투자를 하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 8시간을 영어로 채웠냐 하는 건 또 본인만이 알겠죠. 만약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만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안 됐다. 찾아오세요. 누구든지. 저와 1만 시간을 보내고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멱살을 잡아서라도 이루어지게 해드릴게요. 그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자연의 법칙은 아주 정확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호미로 땅을 파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런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죠. 우리가 그 잠을 자는 시간과 활동을 하는 시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벌어지는 건 내 업, 즉 전생의 내 인과 내가 뿌렸던 말과 행동들의 결과물들로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봐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 또 들어야 할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이 시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도 내가 사는데 어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발전도 이 시간 안에 저절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세상을 둘러보고 알아보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짜투리 같은 자유시간을 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활동하는 시간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참 애매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잘 가질 않았죠. 그저 불안함과 그로 인해 생긴 습관으로 인해서 늘 경직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저 보통의 우리 중생들은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특히나 그 요즘 젊은이들의 방황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같이 재밌게 놀고 아니면 애인을 만들고 연애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관람하기도 하고 또 레저 가는 것에 빠져서 서핑을 하기도 하고 캠핑을 하고 말이죠. 또 가끔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 활동하는 시간과 자유시간의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죠? 그나마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경계가 출근과 퇴근으로 명확하게 나뉘니까 다행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학생이나 주부같이 출퇴근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저같이 일평생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참 그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야만 이 자유시간의 활용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우리들은 항상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잘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우리들은 잘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면 좀 사는 게 편안해질 겁니다. 먼저 그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부터 좀 들여다봅시다.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내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쵸? 잘할 수 없는 것을 잘 하려면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채워가야 할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우선은 좀 알아야 할 겁니다. 그 안에 필요한 속성들을 이해해야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단 그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 다시 어제의 그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 모르는 자세, 배움의 자세.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겸손의 자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잘 하려면,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순서대로 척척척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단계라는 게 있어서 그 단계마다 알게 되는 게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단시간에 그것도 한 번에 뭐가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보통 단시간에 뭔가 한 번에 되는 것들은 이미 내가 다 할 줄 아는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가령 뭐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똥을 잘 싸고 싶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잘하는 것들은 이미 나의 인식에 없습니다. 꼭 그 안 되는 거, 못하는 것들만 내 인식에 들어오죠. 나에게 걸리는 그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유시간이라는 게 사실 자유시간이기라기보다는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훈련하고 채워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저희가 우리가 잘하면서 반드시 습관으로 드러나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인생 이야기 30번째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들? 이 꿈은 커서 의욕은 넘치지만 정말 아는 건 없고 갖춰지지 않은 그대들에게라는 제목을 붙여놨더니 뭐 보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아마도 이 제목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 습관을 들여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음식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설거지도 꼭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해야 하고요. 일평생에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서 이게 바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건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이건 꼭 가르쳐내야만 최소한 부모로서 욕을 먹지 않는 거고요. 이런 태도가 만들어진 사람은 최소한 어디 가서 욕 먹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진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역시 기본기가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좀 전에 언급했던 그 공간 정리, 청소, 빨래,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뭐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즉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나를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이 어찌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훈련이 먼저 돼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도 컨트롤할 수 있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전혀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대부분 자기 분야에선 또 외골수로 팝니다. 그죠?
물론 그런 특기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고요. 맞나요? 재미난 건 이 세상은 쉼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일하는 환경도 변합니다. 이 변화에 발을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일하는 환경도 내가 하던 것들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엔 내가 할 일이 없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결국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런 음악도 들어둬야 되고요. 그래야 그 감수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또 영화가 유행을 하면 그런 것들도 좀 봐둬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메시지, 또 이 사회가 어떤지에 대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고요. 또 어디 음식이 맛있다고 유행을 하면 그런 음식들도 먹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자잘자잘해 보이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가 접하는 환경에 녹아들어가 쓰이거든요. 여가시간, 아니 그 자유시간을 줬다고 해놓고는 그게 자유시간이 아니라는 사실들만 점점 드러납니다. 이 자유시간도 엄청 빡세네요. 그쵸?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 정보의 편식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말이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행하는 물건을 꼭 사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행을 보고 듣는 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알아두라는 거죠. 친구가 내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럭셔리 여행을 하자고 하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럭셔리라고 하는 게 뭔지, 왜 이게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말과 알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아주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딱히 살 것도 없으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 시절은 아직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을 압도하기 전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훑어보고 다녔죠. 그때는 사실 저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목이 높아져요. 저는 지금도 요즘 나오는 음악들을 예전처럼 찾아서 듣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면 일단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방점이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죠. 온통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는 거의 흘려버리고요. 내 이야기하기 바쁘죠. 그래서 내 정보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정보를 안 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랑 상관이 없다고 흘려버린 거예요. 왜 저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왜 저런 꼬라지가 내 눈에 보이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저 남의 일이라고 치부를 하고 지나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아둬야 할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다는 걸. 내 관심이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받아두고 담아둬야 하는 내 할 일들에 내가 소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태도 중에 가장 나쁜 건 쳐내버리는 거죠. 그 뭔가 귀에 거슬리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툭 쳐버리는 습관이 들어버려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줘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정보들의 구멍이 숭숭숭숭하고 생각에 힘이 없는 거죠. 이쯤 되면 내 앞에 오는 미션들을 처리하는 일들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회사에 가면 노상 깨지고 친구들 만나도 싸우기 바쁘고 소통이 되질 않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정말 난감합니다. 내 생각을 말을 해도 상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저 나 혼자 시부름거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나는 점점 신용을 잃어가고 맙니다.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뱉는 말들은 점점 신용을 더 잃어버릴 것만 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고통은 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불통즉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파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말입니다. 이 물이 고이면 썩는 건 알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파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참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지구별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되던 시절이 있었었고 21세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찌 돼갈 것이며 이스라엘의 전쟁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내 삶의 문제도 같이 풀려나간다는 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구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의 지구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는 태어나면 이름을 받아요.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육신을 받은 것처럼. 이 이름이 나의 부적처럼 작용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야지 좀 편할 테니까. 저는 이대형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이 대형입니다. 이름이 크죠. 이 부모님이 지어주셔놓고는 이 큰 이름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하셨지 말입니다. 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주는 탓에 저는 점점 대형이 되어 갑니다. 이 모든 소리엔 주파수가 있고요. 그 주파수는 진동으로 작동을 해서 분명하게 물리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름은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수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 수맥의 파동 때문에 몸이 불편해진다는 건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내가 대형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살게 되면요. 그 주파수 진동이 나를 자꾸 때려서 내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그 이름에 있는 그 신령스럽고 영적인 작용들이 있어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종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면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 그 원력의 가피를 받는다는 표현들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개개인들의 이름이 다 그런 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힘이 약하냐 세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불릴 때는 그 아들이라는 역할을 해야지만 내가 그 이름의 작용을 덜 받겠죠. 또 학교에 가면 학생이 됩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는 저를 학생으로 부르겠죠. 동시에 저는 학교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도시의 시민이기도 하죠. 제가 시민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불리죠. 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각기 내 이름엔 내 권리도 있지만 내 책임과 의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알던 모르던 이 세상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이름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내가 사는 시에 시민으로 내가 불리면 주민세나 교육세 같은 것이 날라오죠. 그걸 안 내면 내 자산에 딱지가 붙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무관심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을이 슬럼화가 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듭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뭐 유유상종이라든가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내가 무책임하면 내 주변엔 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꼬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내 주변엔 전부 나만 알고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로 채워지고요. 왜 달동네가 달래 달동네인 줄 아세요? 그저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달동네가 아니에요. 그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힘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달동네인데 그렇게 힘받은 놈들은 훌쩍 떠나버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을을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기 이익만 빨아먹으니 이 땅의 기운이 점점 빠져서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동네의 재개발은 이 땅이 화가 나서 꿈틀대는 거고요. 거기에서 땅의 힘을 빨아먹고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참 정말이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뭔가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게 재개발이 되지 않고 마을의 재건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길 하던데 성수동도 그런 케이스고 이런 원리들을 좀 알면 시대에 뒤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코로나는 어땠나요? 이게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 전 지구를 핥히고 지나갔죠. 지금 중국의 유통회사가 한국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오글오글거리고 살면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루빨리 우리들은 지구촌의 지구인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지구인으로 살려면 우리나라의 문법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 지구별 공통의 문법으로 살아야 하고요. 이미 이 지구별에는 공통의 언어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가 이미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언어가 있고요. 또 의료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피부색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모두 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지금 이 지구별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어버리면서 이처럼 공통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쓰는 공통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을 거예요. 그 선점의 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의 언어가 전 인류에게 쓰이게 된다?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좀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평등의 언어가 전 인류가 쓰는 공통 언어가 된다는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막 일어나다가 왜 쫄딱 망했을까요? 인류 공통의 언어가 아니라 지들만의 언어를 갖고 자꾸 들이다 대니까 국제사회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좀 보이세요? 뭐가 어떤 건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영국이 이 세상을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었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는요? 또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죠?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락큰롤을 전 세계적인 음악으로 만든 비틀즈는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부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국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온통 전쟁뿐이었어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점 저물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쪼그라들어가고 있죠. 이 영국의 DNA를 물려받은 미국이 20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과 그 국제경찰이라는 표현이 미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고 장벽을 세웠었죠. 다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이게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정말 이민자와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들이 주장해왔던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말들은 이제 곧 개소리가 될 겁니다.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역사 이래 중국이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롭게 하나의 국가로 있었던 적은 없어요.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강력해진 힘으로 1대1로나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식의 패권의 길을 걷는 걸 보면서 저는 중국 저거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욕을 먹는 건 그들의 그 무식함이에요. 13억 인구가 가지는 시장의 잠재력에 잠시 빠져서 이 서구 사회가 저자세로 중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학을 띈 거죠. 중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제 질서에 편입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그 결정타가 결국 코로나였죠. 이미 이 지구촌은 누구나 듣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구적 차원의 언어가 아니면 배척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익사상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우리의 근본 정신이 우리의 피 속,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우리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지구인으로 키워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잠시 정신을 놓고 표류하는 듯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심기일전하면 우리들의 언어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준비 작업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이가 그랬고 BTS가 그랬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서 로제의 아파트까지 말입니다. 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반도체를 팔아먹는 것보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판다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인권, 사랑, 또 가족의 같은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배운다? 상상만으로 짜릿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퇴 세대들이 주유소에 가서 알바나 하고 커피숍 바리스타 같은 거나 하고 이런 거 말고 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또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남미 사람들에게 공단을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스라엘과 중동 같은 애들에게 야 이놈들아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여 하면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니들이나 행복하게 살아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내라고 훈계도 하고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북한 애들과 통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안 했던가요? 좀 조상님들의 한도 좀 풀어드리고 말이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좀 내려놔도 당장 굶어 죽는 나라 아니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죽어야 죽어서도 눈을 감지 말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개똥이랑 뭐가 다른지 말입니다. 아이고, 뭔 얘기를 하다 불똥이 이리로 튀나. 아무튼 이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맞다. 그 대한민국이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이란 그 뜻이 큰 하나란 뜻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에 맞지 않게 살면 다 뒤졌어요. 이 지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만한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자를 풀면 그런 뜻이 돼요. 정말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도 크게 져놔서 저도 이 50년을 넘게 대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이름 바꿔줄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됐어요. 평생 대형이라고 불려서 이제 겨우 대형이 됐는데 왜 바꿔요? 그랬죠. 대한민국도 그래요. 벌써 80년을 불렀잖아요. 이제 겨우 그 대한민국의 꼬라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건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였다면 무조건 다 받아두세요. 우리가 뭐 살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들렸다면 받아두라는 겁니다. 여가 시간, 이 내 자유 시간도 결국 내가 타고난 업력에 따라 풀려갑니다. 왜? 우리 삶이 인연에 따라 풀려가니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가면 좋은 것이 있는데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또 내가 싫은 거가 있잖아요. 그게 내 공부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자체가 내 공부거리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내는 걸 노력해야 하고요.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